오늘은 그 시족사의 역사시대라는 제목으로 그 족보가 시족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족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그 원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원나라에서 그 족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고려 시대는 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족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승만 만들었는데,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가승을 만드니까 이 가승에 의해서 자료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어 가지고 족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시족사가 역사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같은 성씨라 해도 문중 범위를 벗어나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랬는데 족보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문중 범위가 종중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종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출현은 한국 시족사를 엄청나게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채씨 걸융보 1743년에 만든 걸융보 서문에 보면은 족보를 보고 일가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사는 곳을 알게 되었으므로, 비록 세대는 10세대나 떨어지고 사는 곳은 천리 먼 곳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방에서 마주보며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참 천리 밖에 살고 나하고 뭐 한 10대나 세대가 떨어진 사람이 서로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족보를 왜곡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가문이 시조를 저 고대로 끌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기 가문의 역사가 유구해 보이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왜곡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비조는 대부분 여말 선초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말 고려 말에 족보 제도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 없는 기록을 억지로 꾸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가 어느 정도 뭐 파악되는 정도로 끌고 올라가는 관계였는데, 없는 걸 지어내다 보면 환부역조의 그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족보 중에 하나인 문화유씨 세보, 가정보, 서문을 한번 보면은, 우리 문화유씨는 고려 초에 시작되었다. 명나라 때 이르러 처음으로 재상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대대로 재상으로 이어오고 있다. 영락 20년 1422년 8월 대승 14대손. 근데 저자가 14대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승이 누구냐면 시조 유차다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문화유씨 세보 가정보 1565년에 만든 그 가정보의 그 자손록을 보면은 시조 유차들에서 한 줄로 쭉 내려오다가 유공권의 아들부터 이렇게 이제 세대가 나누어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공권의 형제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원심과 유택을, 이쪽 형제들까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2세대 아들, 손자, 증손, 유공권의 현손 정도 수준에서 가성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가성을 만든 사람이 유공권의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 알면 적었겠죠. 모르니까 못 적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1422년에 나온 문화유씨 세보 서문을 분석해 보면은 1422년 세종 4년에 발행된 그 구보의 서문인데, 여말 선초, 즉 10대나 11대 손이 만든 가승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승을 기초로 14대 손이 이 족보를 만들었어요. 1422년에. 그리고 그 족보를
1565년 명종 20년에 징보 발행한 족보가 가정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족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신라시대부터 성과 본관이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죠. 있었지만 해도 그걸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4, 5세대를 넘어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주채씨다 요것만 알지 나보다 5대, 6대, 7대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시 처가살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먼 사람 같은 전주채씨라 하지만은 촌수가 먼 사람은 몰라요. 내가 처가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갓집에 살기 때문에 본가가 지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잘 알아야 뭐 한 사촌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중 정도가 가문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나 향리처럼 이렇게 좀 뼈대를 가진 집안에서는 자기 성본을 기억하고 전해줄 수 있지만은 양반이나 향리처럼 뼈대가 있는 집안이 아닌 데서는 내가 전주채씨라고 알고 있지만 해도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 또 그러다 보면 나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향리 신분이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됐는데 양반, 향리, 양인, 천인으로 다 분화됐는데 양반이나 향리는 그나마 자기 성씨를 지키고 인정할 수 있었으나 양인이나 천인이 돼버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족보 이전에는 양반이나 향리는 자기 가문을 이어오면서 우리 뭐 몇 대 할아버지가 뭐 했다더라 한 줄로라도 그걸 기억하는데 이 격화된 사람들은 성본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족보 이후에 가서는 세계가 기록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시족서가 역사시대가 되는 거죠. 문헌으로 자기의 그 혈통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조 이하 대종중이 탄생을 해요. 시조가 누구다 하고 밑으로 쫙 적어놨기 때문에 대종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격화돼도 성본이 유지돼. 이거 아주 중요한데 족보가 없을 때는 신분이 격화되면은 자기가 전주채씨라 해도 전주채씨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해봤자 남이 믿어주지도 않고 했는데 이제 족보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족보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격화돼도 성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문성공의 전주채씨를 보면은 문성공의 형님, 동생, 사촌 형님, 사촌 동생도 다 전주채씨죠. 문성공이 전주채씨인데 사촌이 전주채씨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문성공 후손만 갖고 문성공의 족보를 만드니까 이분들 후손은 족보에 적히질 않았어요. 족보에 빠졌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문성공계만 전주채씨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형님 동생, 문성공의 형님 동생 후손은 실제는 전주채씨인데 족보에 안 적히니까 전주채씨가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성씨가 다 이래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안동건시도 한번 보면 안동건시 세보 성화보가 1476년도에 만들어져. 여기도 보면은 시조 권행에서부터 쭉 한 줄로 내려오다가 권이여의 아들부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족보는 권이여의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고 권이여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만든 가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요쯤이죠. 권이여의 현손쯤에서 가승을 만들었죠. 이 가승을 바탕으로 이 족보, 성화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조 권행이 남할 여초 사람인데 9세에서 세계가 나누어져요. 11세나 12세에서 만든 가승에서 시작됐을 것 같는데 12세에 권단이라는 사람이 찬성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권단이나 이 사람들 세대에서 만든 가승, 그 가승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안동건시 세보, 즉 성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성국의 전주채시 족보의 경우도 보면은 강희보가 1686년에 발행됐는데 그 자손록을 분석해 보면은 5세, 6세에서 한 단계 딱 탈락이져요. 그 다음 12세에서 14세, 여기서 또 한층 탈락이, 단층이져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5, 6세까지 적힌 가성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조선 초에 만든 가성으로 보이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중랑장공파 4세 월당공 최담 이분이 만든 가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중랑장공파를 아주 자세하게 적었거든요. 적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분이 만든 가성, 그걸 바탕으로 이 강희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2, 14세의 단층은 임진왜란 직전에 다시 한번 족보를 만들었었다는 흔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때 만들었을까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전라감사 최홍한이 전주에서 문열공개 윤경보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는 걸 보고 거기다가 단자를 제출했거나 내지는 저 사람들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 하고 만들었거나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좀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윤경보의 영향을 받아서 임진왜란 직전에 족보를 만들었었다고 보이는 거죠. 그게 이 강희보의 그 자손록의 단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정공 묘지명에 보면은 이 목은 이색이 지은 건데 완산채시 족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최순작이 있는데 벼슬이 금교 신우의 상장군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순작부터 적힌 족보가 있었고 그 족보를 이색이 봤다는 얘기예요. 문열공개 전주채씨는 문정공 체제의 후손만 문열공개 전주채씨예요. 그런데 이제 체제의 묘지명예가 이분들이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정공 이때의 가성이 있었고 그 가성을 이색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최득평 요분이 과계에 딸하고 혼인해갖고 청주에 가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가성이 어디에 있었을까? 청주에 있지는 않았겠죠. 아마 전주에 있었을 거예요. 청주에 있지는 않고. 왜? 이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가성이 문열공개 족보에 반영되지를 못했어요. 왜냐? 안전해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청주가 살아버렸기 때문에 안전해졌을 수 있죠. 그러면 문성공개 족보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반영이 안 됐어요.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문열공개 족보는 아마 10세 정도에서 만든 가성, 저 조선 초기 그때 만든 가성에서 시작됐다. 그러고 본다면은 문열공개 족보보다는 문성공개 족보가 더 먼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만든 족보, 전주에서 이때 만든 이 가성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은 전주채시 족보를 확실하게 좀 더 높여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사도공개 전주채시 족보를 보면은 최사감이 비조예요. 요 윗대가 쫙인데 이거는 족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려사 기록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와서 족보를 만들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족보 조작이 늦다 보니까 가문이 한미해졌어요. 문충궁의 전조채시를 보면은 최선능이 비조예요. 요 윗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능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사람, 최선능의 형제는 기억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대체로 8세 만육공 최양이나 그 아들 세대에서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족보가 등장함으로 해서 시족사가 역사시대가 됐어요. 그 시조 이하 대종중이 나타나게 되었고, 족보가 없는 가문들은 조선 후기에 가서 자기의 성과 본관을 잊어버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 전기는 처가살이 풍습 때문에 대종중이란 게 있을 수도 없었고 역할도 없었어요. 그리고 족보도 조선 전기 족보는 전부 내외보로 만들었어요. 이상 그 족보가 나옴으로 해서 그 시족사의 역사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처가살이 풍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